안녕하세요, 이효석입니다. 오늘은 제가 FOMC 프리뷰를 준비를 했는데요. 시장에 좀 제가 전달해드리고 싶은 메시지가 있을 때는 이런 형식을 빌려서 앞으로도 계속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올해 가장 중요한 이벤트 중에 하나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내용들을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지, 그리고 시장 대응은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짧고 굵게, 간단하고 쉽게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시작하기에 앞서서 1월달 FOMC를 좀 잠깐 복기를 한번 해보죠. 제가 드렸던 말씀은 이런 멘트였어요. 일단은 연준이 금리를 올린다라는 거는 이제 알겠는데, 가만히 보면 올릴 수 있는 폭은 좀 그렇게 많아 보이진 않는다. 그리고 게다가 연준이 금리를 올린다고 해가지고 잡힐 인플레이션이 아니다. 지금 공급망 이슈나 이런 것들은 쉽게 잡히지가 않을 것 같은데 걱정이다 라는 생각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시장의 생각보다는 연준이 조금 더 초반에 좀 세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호키시한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이 말은 현실화가 됐고,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의 상황을 지켜보면 연준은 점점 우리의 생각보다도 더 무서워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1월달 FOMC 회의 때보다 지금 상황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더 안 좋아진 것 같아요. 3월 FOMC 회의가 올해 한 해를 놓고 봤을 때 가장 중요한 회의가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도 여기 있는데요. 연준이 너무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품을 하나 가져왔어요. 이게 뭐냐면은 샤워실의 바보들이라는 책인데요. 샤워실의 바보들이라는 말은 1976년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밀턴 프리드만이 만들어낸 말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그 샤워하다 보면은 따뜻한 물 가려고 했는데 왜 이렇게 안 따뜻해지? 하다가 돌리다 보니까 뜨거워 이렇게 되신 경험 있으시죠? 그래서 너무 뜨거워가지고 이걸 돌리다 보니까 차가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경우, 지금 상황이 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비유를 드려서 이 책에 넣고, 이게 인플레이션도 아니고 디플레이션도 아닌 이 중앙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라면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 사태가 금융시장에 영향을 크게 줬을 때 우리는 어떤 경험을 했죠? 이게 이렇게 가다가 디플레이션 쪽으로 완전히 기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연준이 해야 될 거는 또 뭔가요? 갑자기 이렇게 틀어야 되겠죠? 갑자기 이렇게 틀었던 게 사실 어떻게 보면 2020년 8월에 있었던 AIT 평균 물가 목표제였던 것 같습니다. 갑자기 트니까 또 다시 인플레이션 쪽으로 몰리는 상황이 됐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인플레이션을 부추길 수 있는 요인들이 부각되면서 지금 현재 상황은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연준은 다시 이런 모습을 보여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이 잡힐 수 있느냐 여부가 상당히 좀 중요해진 그런 시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월 FOMC 회의, 많은 언론이나 아니면 매체들에서 가장 주목하는 것은 이걸 거예요. 25bp를 인상할 거냐 50bp를 인상할 거냐. 그러나 저는 여기서 단언컨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3월 달에 25bp 인상을 하면 아마 5월 달에는 50bp 인상할걸요? 3월 달에 50bp 인상을 하면 5월 달에는 25bp를 인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시 말하면 3월 달에 25를 하나 50을 하나, 그건 조삼모사라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제가 볼 때는 연준 의원들이 자신감을 되찾을 수 있느냐에 있는 것 같아요. 연준 의원들이 자신감이 있는지 없는지를 그걸 어떻게 아냐? 그걸 정량화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수치가 하나 있습니다. FOMC 회의는 1년에 8번 있는데요. 3월달, 6월달, 9월달, 12월달, 그 중에 4번은 경제 전망을 발표하는 달입니다. 그래서 이번 1월달에는 발표되지 않았지만 3월달에는 미국의 경제 지표가 발표가 되는데요. 그 경제 지표에서 연준 의원들이 한 점씩 찍는 겁니다. 금리를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경기는 이렇게 될 것 같아요. GDP는 이렇게 될 것 같고, 실업률은 이렇게 될 것 같아요 라고 점을 찍습니다. GDP 성장률을 예를 들어볼까요? 제가 연준 의원이라고 생각하고 팀원들하고 이제 회의를 합니다. 미국의 GDP가 4% 성장한다고 할까? 3% 성장한다고 할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팀원이 의원님 이번에는 공격적으로 한번 가보시죠. 4%로 가봅시다. 혹은 좀 보수적으로 가봅시다. 3%로 가봅시다. 이런 의견들이 있을 거예요. 아마 경제 전망을 하는 사람들은 모두 그런 경험들을 했을 겁니다. 좀 공격적으로 해볼까? 보수적으로 해볼까? 근데 그런 것들을 표현을 겉으로는 하지 않죠. 저는 4%입니다. 3%입니다. 이 숫자 하나만 나오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데요. 그 알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준 의원들이 FOMC 회의 때 이런 질문을 받아요. 이효석 씨 4%라고 전망을 했는데 이 전망이 틀릴 수도 있잖아. 그치? 사람인데 어떻게 맞아? 그러면 4%보다 더 높아서 틀릴 것 같아? 아니면 4%보다 더 낮아서 틀릴 것 같아?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4%를 했던 사람은 내가 좀 무리하긴 했지. 만약에 틀린다면 이것보단 낮아가지고 틀리겠지? 라고 해서 이쪽에다 점을 찍을 거고요. 아니야, 나는 3%를 찍은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충분히 보수적으로 했어. 만약에 틀린다면 더 높아서 긍정적인 방법으로 틀리겠지 라고 할 겁니다. 자, 이 전망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경제 성장률이나 실업률
전망치는 연준 의원들이 더 좋을 수도 있을 것 같다, 나쁠 수도 있을 것 같다가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물가에 대한 전망만큼은 지난 3번의 회의 때 모두 대부분의 연준 의원들이 물가를 이 정도로 잡았는데 이것보다 훨씬 더 높아서 틀릴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자신이 없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솔직히 이것보다 더 나올 것 같아. 물가가 잡혀야 되긴 하는데 이 점을 찍었지만 이것보다 더 높아질 것 같아 라고 얘기했다라는 건 뭐냐면 연준 의원들이 그만큼 물가에 대한 자신감이 없다라는 걸 말하겠죠. 이번 3월달 FOMC 회의 때도 연준 의원들은 또 물가 전망치에 대해서 점을 찍을 겁니다. 작년 12월달에 찍었던 점들보다는 당연히 더 높은 위치에 찍힐 거라고 생각됩니다. 얼마 전에 나왔던 미국의 물가 지표도 역시 높았으니까요. 그런데 더 중요한 질문은 뭐냐면요. 그 점을 찍었다는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점보다 앞으로 더 낮아질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봐요. 더 높아질 것 같아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이전보다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이것보다 더 높아지긴 어려워 라고 대답한다면 그건 연준 의원들의 자신감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25bp냐 50bp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연준 의원들의 자신감이다. 그리고 그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제가 설명드리겠지만 디퓨전 인덱스라는 지표가 있어요.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전략을 한번 짜보죠. 25bp를 인상할 거냐 아니면은 자신감이 있느냐 없느냐 여부를 가지고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요. 50bp 인상을 그냥 하는 겁니다. 그러면 시장은 충격을 받을 거예요. 주가도 좀 빠질 수 있겠죠. 하지만 이 50bp 인상을 했지만 그래도 연준 의원들이 자신감을 찾았다. 이런 케이스는 정말 이때는 주식을 하셔도 된다 라고 과감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럴 수 있는 가능성 50bp 인상할 가능성도 20%가 안 되는 것 같고요. 연준 의원들이 자신감을 확 찾을 가능성도 20%가 안 되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아주 긍정적인 시나리오가 될 가능성은 10% 내외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25bp를 인상하더라도 시장에서 너무 환호한다라고 한다면 덩달아서 와 좋다 라고 얘기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결과적으로는 연준 의원들이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을 거다라는 그런 자신감 여부가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금리 인상 말고도 연준에서 이번에 또 나올 얘기는 뭐냐면 양적 긴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양적 완화는 많이 들어보셨죠? 돈을 더 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화량 계속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나 양적 긴축은 회수하는 겁니다. 역대를 통틀어서 연준에서 양적 긴축이 있었던 시기는 딱 한 번밖에 없습니다. 2017년부터 10개월 동안 진행되는데요. 이 10개월 동안 진행됐던 양적 긴축은 과연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제가 이렇게 질문 드리는 걸 보면 아시겠지만 실패했습니다. 왜냐하면 차근차근 줄여나갔는데 2019년 9월에 무슨 이슈가 있었습니다. 기억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미국의 금융기관들이 세금을 내야 되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하루만 빌려줘 라는 그 금리가 5%까지 오르는 굉장히 이례적인 현상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연준이 이거는 양적 완화는 아니야. 양적 축소 지금 우리 하고 있거든. 근데 지금 당장 돈이 없대잖아. 그래서 잠깐만 빌려줄게 라고 하루 이틀짜리 빌려준다라고 해가지고 돈을 왕창 빌려줬는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양적 완화는 진행되고 있었죠. 양적 긴축은 생각보다 쉽게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어렵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제가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연준은 여러분이 생각할 때 돈을 버는 기관일까요? 돈을 안 버는 기관일까요? 돈을 버는 기관입니다. 연준이 그러면은 작년에 코스피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보다 돈을 더 많이 벌었을까요? 적게 벌었을까요? 이런 질문을 해보는 거 보면은 많이 벌었으니까 물어보겠지?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거의 유사한 수준의 돈을 벌었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에 연준은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해 보니까 대략 한 130조 원에 가까운 순이익을 냈습니다. 그 돈을 고스란히 물론 미국 재무부에 갖다 주긴 했지만요. 연준이 그럼 돈을 어떻게 벌 수 있었을까요? 연준이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연준이 가지고 있었던 자산, 즉 다시 말하면 미국 국채에서 나오는 쿠폰, 정부에서 주는 이자 그걸 받은 거에다가 그 돈을 받기 위해서 그 비용은 은행들에게 주는 초과 지준에 대한 금리로 계산이 되는데요. 이 돈을 빼면 이자 받은 거에서 이자 준 거를 빼면 순이익이 나오는데 그게 130조 원에 가깝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금리가 올라가면 어떻게 되냐면요. 연준이 받을 수 있는 이자는 옛날에 사놨던 채권들이고 그때 기억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2020년부터 지금까지 미국의 국채 금리는 굉장히 낮았잖아요. 그때 받은 금리는 너무 낮아서
연준이 벌 수 있는 돈은 작은데 고정이 되어 있는데 내야 되는 이자는 계속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JP모건에 따르면은 2%가 넘어가게 되면 연준이 손실을 볼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사실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연준이 금리를 무한정 올릴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도 뭐냐면은 연준이 이러다가 손실을 볼 수도 있습니다. 이게 사실 굉장히 어려운 난관에 봉착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주요 인사들, 그러니까 지금까지 연준을 잘 맞춰왔던 사람들, 그리고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의 말들을 들어보면 우리가 좀 힌트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첫 번째는 블라드 총재입니다. 이분은 약간 솔직히 말하면 2020년부터 거의 신기에 가까운 능력을 가지고 연준 의원들을 끌고 가는 분이에요. 이분이 어떻게 말하는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분은 최근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가 벌어진 다음에 시장에서 지금 전쟁도 하고 그런데 긴축 천천히 하면 안 돼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문제는 유럽 경제에는 영향을 주지만 미국에는 그렇게 큰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계속 긴축하는 게 미국이 중장기적으로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블라드 총재는 강한 긴축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분은 크레딧 스위스의 졸탄이라는 분이에요. 이분은 어떻게 얘기했냐면요, 볼커처럼 긴축을 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볼커라는 사람은 1970년대 가장 세게 긴축을 했던 사람들이고, 그리고 그 특징을 두 가지를 말했는데, 첫 번째, 볼커에 볼을 따가지고 볼레틸러티, 변동성을 더 키워야 돼요. 변동성을 더 키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 거지? 연준이 무슨 말을 하는 거지?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라고 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동안 우리가 알았던 연준이랑 너무 다른 모습이죠. 연준은 정말 우리에게 너무 친절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될 거고 주가를 이렇게 받쳐줄 거야 라고 얘기했던 연준의 모습을 탈피하고 더 과감한 긴축 정책을 써야 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없다 라고 얘기했던 게 졸탄입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들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파월이 지난주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저도 나중에 볼커처럼 기억되고 싶어요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걸 종합해보면 사실 FOMC 회의가 우리에게 우호적일 거라고 전망을 미리 해놓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일들이 있은 다음에 시장의 반응을 보는 것이 너무 중요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연준 의원들의 자신감이 회복되는지 여부도 여러분들이 꼭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 당일날, FOMC 당일날에도 제가 제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내용들이 있었고 시장의 반응은 어땠습니다 라는 걸 상세하게 말씀드릴 거고, 그때 이후로 시장에 대한 전략을 구체적으로 세우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 금리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환율은 어떻게 되는지, 특히나 유로화가 지금 약세인데 어떻게 되고 있는지, 유가는 진정되는지, 이런 것 등등 종합적으로 판단해가지고 올해 상반기의 농사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날이니까 긴장해서 저도 모니터링하고 여러분들에게 최선의 정보, 가장 좋은 정보를 전해드리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